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과 시청해 주신 네, 합의문을 보면 오늘도 우리 이종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협력 파트너십을 양국이 굳건하게 하겠다. 근데 그 협력 파트너십을 하는 것이 남북 간의 한반도의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이슈에 관련된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우주 문제라든가 바이오 백신 문제라든가 하여튼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전방위적 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미 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굳건하게 갖기로 한 것은 매우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 모순도 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이제 어느덧 중견 국가로 성장을 해서 이제는 단지 한반도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문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책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부담을 져야 될 책무도 있고 또 인류 문명을 선도적으로 개척해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연대하고 해야 될 책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글로벌 이슈의 근저에 이르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또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또는 글로벌 그런 이슈의 책무를 잘 수행하는 중요국가로서의 의무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의 국한에 보면 우리 과학기술 역량이 조금 더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돌파구를 찾고 도약을 해야 될 때에 특히 우리 출연연처럼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이곳에 약 50년 역사 됐지만 이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굳건히 하고 리더십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자부심과 또 신명나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연연을 비롯한 과학기술계가 이번 기회에 잘 활용을 해서 과학기술 역량을 더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류 문명을 개척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이 자리가 그런 거를 좀 의지를 다지고 인식도 같이 하고 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그 생명연하고 항우연하고 또 원자력연구원 또 녹색 그 기술센터까지 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하여튼 또 저도 국회 차원에서 과학기술 외교를 좀 더 촘촘히 하고 그리고 그 정부가 하고 있는 ODA 사업 등 이런 것들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출연연이 좀 참여하고 또 오히려 그런 것으로서 활용을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기 적절한 시점에 토론회를 주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석원 연계발정책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통부 연계발정책실장 고석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김장성 생명연 원장님, 이상률 항우연 원장님, 또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버진그룹 회장이 인류 최초로 우주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는 외신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주 관광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로 발사체 개발의 자율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KPS라고 하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에 본격적인 착수가 가능해져 민간 정밀 항법 활용 시장이 또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우주 분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 우주, 양자, 글로벌 백신 허브 등 그 첨단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서 양국 간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방금 그 이상민 의원님께서 그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의 그 역할에 대해서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그 한미 정상회담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출연연의 그 역할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출연연이 그동안 그 산업 발전과 미래 원천 기술 개발의 핵심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과 기업의 연구 역량 강화에 따라서 그 대학, 기업 등 그 혁신 주체와의 그 역할 분담 또 협력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연의 그 인력이라든가 장비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그 대학이나 기업이 하기 어려운 공공 원천 연구에 집중하고 또 대학과 기업과의 그 협력, 그 융합을 촉진하는 오픈 플랫폼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과기부는 출연연이 그 자율적으로 미션과 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도록 과제 대형화, 중장기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그 기관장의 자율성을 높여 국가 또 사회적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그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및 그 정부의 그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언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많은 토론과 제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김장성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출연연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저희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관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회를 이제 만들어주신 우리 대덕 연구개발 특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계를 늘 걱정하시고 과학계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이상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과기부를 대표해서 고성원 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열 원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스태프의 이정원 박사님이나 많은 박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하시고 그 후속으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텐데 크게 기후 변화나 우주나 원전이 등 글로벌 이슈들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좀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저희 바이오 분야에서는 뭐니 해도 이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그 백신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백신 주권에 관한 일들이 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연의 보량 박사님께서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거고요. 그거에 대한 후속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상민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점점 이슈들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화되고 그래서 저희 출연연도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아니라 이 글로벌 이슈에 당당하게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세계 유수 나라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역할까지도 이제 수행을 잘 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이슈들의 당당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생명연을 이 더운 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좋은 의견들 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열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항상 우리 과학기술 분야 또 대덕 쪽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고 있는데 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석원 연구개발정책실장님이 또 친히 참석해 주셨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하실 여러 출연연의 간부님들 자리 준비하신 실무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 5월
기술로 인해서 우리 과학기술대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주위 분들에서 많은 그 인사를 듣는 게 그 중에서도 우주가 좀 최대 수혜 주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특히 우리나라를 구속하고 있던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이제 종료가 되고, 그동안 또 수년간에 의해서 끌고 있던 그 미국과의 아르테미스 협정이 이제 되었고, 내년에 출범시키기로 되어 있는 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하고 협력도 어느 정도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주 분야는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어떤 국가위성 재고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거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이제 뉴스페이스라는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좀 더 상업적, 현실적으로 되고, 국가 입장에서도 어떤 하나의 어떤 부분이 아닌 국가 전체의 국가 안보, 국방, 뭐 전략 기술, 첨단 기술 이런 걸 대변하면서 또 정부에서 어떤 민간으로 이렇게 우주 활동 주체가 바뀌는 이런 시기에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민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루고 있고요. 그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우주 분야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우주 분야는 사실 저희 비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만의 어떤 소규모 주제가 아니라 여기 관련된 모든 정부 출연연이 같이 힘을 합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저희들이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더욱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통합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이제 저희들 미래 사회를 현실화하는 것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인 그 결과를 계기로 우주 분야에도 많은 관심이 또 높아졌습니다. 그 항우연도 지금 그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향후에 저희들이 우주개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이 우주 분야에서도 세계를 리딩하는 국가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일정에 따라 참석자분들을 대상으로 기념 촬영을 한 후에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과학기술 분야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정원 위원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좋은 기회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상민 의원님은 한 5, 6년 넘은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하실 때 스태피를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모두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 또 이런 출연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은 넘어가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1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주요 내용으로 정리된 포인트들을 보면 주로 안보와 관련된 부분,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아까 황원영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미사일 관련 규정에 대한 해제 부분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역시 다뤄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스플라이 체인 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패권 경쟁에서 한미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몇 가지 분야를 나눠서 보면 경제 기술 분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글로벌 보건 협력 부분, 그다음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혹은 신남방 정책, 혹은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쿼드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되었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챌린지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 이런 부분들이 한미 정상에서 회담에서 폭넓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만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중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부분이 이제 글로벌 그 스플라이 체인에서 지금 세계적인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가 이제 반도체 분야, 그리고 전기 배터리 분야, 이 두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이 확보해야 될 신기술 분야에서 한미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경제기술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주 탐사와 관련해서는 아르테미스 약정에 한국이 가입한 거, 그 다음에 항법 시스템과 관련된 협력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특히 한국이 갖고 있는 생산 제조 능력과 미국의 백신 개발 능력을 잘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협력 분야로서는 청정에너지나 기후재원, 그리고 천연탄소 흡수원, 해양 폐기물, 플라스틱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한미 간의 협력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려면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 해서, 첫 번째는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6G라든가 그다음에 양자 기술, AI 이런 부분에서의 한미 간 협력이 아마 당장 현안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각국들이 혼자서 혁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앞으로 신기술에서의 확보 방향이 결국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에서는 아까 황우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르테미스 협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달 탐사 계획이 어떻게 보완 혹은 조정, 확장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게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이 다루어짐에 따라 그 내용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수십 년 만에 종료됨에 따라서 이제까지 했던 액체 중심의 발사체에서 고체 중심의 발사체로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발사체 기술 개발 계획에서 어떤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이 새로운 로드맵을 위해서는 출연연뿐만 아니라 ADD나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그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논의된 내용은 한국이 갖고 있는 생산 제조 능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는 백신 개발 기술이겠죠. 원천 기술 확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번 한미 협력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혁신 전략으로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부는 새로 이제 2개의 감염병 관련 연구소를 설치를 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인데요. 이게 기존의 생명연이나 화학연 같이 이런 감염병 이슈들을 다루던 출연연들하고 이런 새로 설립되는 연구소들 간의 어떤 통합적인 혹은 종합적인 혁신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게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자문회의 심의에도 감염병 계획이 올라왔지만 심의위원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분산화된 감염병 연구에 대해서 우려를 좀 갖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의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관련 기관들의 통합된 혁신 모형이나 혁신 플랫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정부에서 확정한 탄소 중립 10대 핵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게 후속 조치로서 필요한 기술 보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즉각적으로 우리 정부가 혹은 관련 기관들이 취해야 될 대응 조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은 그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만의 혁신 시스템을 고집할 게 아니라 결국은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국가들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글로벌 혁신 플랫폼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상년 의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이슈는 우리나라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결국은 글로벌 챌린지에 대응하고 그 개도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출연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독자 생존의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런 글로벌 혁신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는 게 출연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시스템 연구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개별적인 연구가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이슈들 같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출연연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주어진 숙제이고 또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호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다음에 출연진이 나갈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야별 발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원자력
연구개발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백종혁 미래전략본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자력연구원 미래전략본부를 맡고 있는 백종혁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상만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에 지원해 주시던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협력에서 원자력은 고전적인 파트너였어요. 74년에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5년에 어쨌든 다시 개정해서 지금 벌써 6년이 흘렀고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그 중추적으로 어쨌든 저희 원자력 협력은 이미 거의 뭐 한 50년 좀 안 되게 진행해왔던 그런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어쨌든 지난 5월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원자력 파트가 어떻게 언급되는지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실제 그 원자력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협력해 가야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21일 날 어쨌든 두 정상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원자력 관련돼서 언급된 부분이 두 부분에 나타나고, 하나는 이제 공동 성명서에 나타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팩트 시트에 나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동 성명서에 보면 어쨌든 원자력의 어쨌든 세이프티 또는 안전 조치, 그리고 또 하나는 핵 비확성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데서 상호 협력을 해봅시다 하는 그런 키워드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팩트 시트 안에도 실제로 양국이 어떻게 제3국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그 원자력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동으로 그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넣기 위해서는 어쨌든 양국이 합의하는 시간 내에 조속히 고위급 양국위원회를 개최하자. 여기까지. 이미 근데 양국 차관급 위원회가 저희 외교부하고 어쨌든 그쪽에 기호이 차관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빨리 개최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또 미국이 지금 고민하는 원자력계에서 이게 지난 2019년 보고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94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가로축이 미국이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캐파입니다. 캐파가 그 정도, 이 정도 90 몇 개가 있으면 실제로 전력량으로 생각하면 한 100기가? 원자력 발전소 한 호기당 한 1기가 정도 잡으면 한 100기가 정도를 어쨌든 기저전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실제로 퇴역을 시킬지 아니면 다른 뭔가 시스템을 더 도입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끄집어 갈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제로 여기 Y축으로 나타놓은 그림은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각 나라에서 건설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캐파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건설되는 용량, 그리고 해외에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실정이고요. 저희도 지금 유해에 지금 4개 짓고 있는 거 있고요. 국내에도 신고리 5, 6호기, 울진, 신한울 2호기 이런 것들이 지금 1호기는 바로 지난주에 이제 커미션이 났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미국이 원자력에 대한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거냐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그냥 크게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노란 부분으로 색칠된 부분들이 주로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해외 협력을 해서 자기 나라의 기술을 다른 나라에게 팔아먹을까 고민하는 그 노란색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색이라고 하네요. 주황색으로 그려진 거는 러시아가 어떻게 진출할까, 다른 해외 마켓에. 그리고 아니면 심지어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작을 해서 나가는 그런 데까지도 지금 전체 글로벌하게 보면 실제로 원전 시장이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많이 잔식을 당하고 있는 게 실제적 사실입니다. 그거를 미국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지 발전시킬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에서의 원자력의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2017년 데이터이긴 한데, 그 미국이 그만 원자력계든 미국 정부가 바라는 거는
지금의 기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을 연장해서 더 유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원자력 캐파를 더 주해서 실제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탄소의 생산 없이 어쨌든 탄소 제로 베이스의 전력 어떻게 공급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바로 예를 들면 수명 연장 만약에 그냥 인허가 받은 만큼의 원자력 발전소 평균 수명이 40년을 가정했을 경우에 보면 한 2030년 후반이면 발전소 상당히 많이 어쨌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뭐 20년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100년까지도 원자력 발전소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미국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미국에 필요한 에너지 디맨드를 생각했을 때는 원자력의 다른 어떤 혁신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도입된다는 생각을 해서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추을 보면 지금 뭐 최근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 포럼들을 하고 있는데 SMR 소형 그 모듈라 원자로를 어떻게 해서 시장에다 진입시켜야 대한 고민을 미국 원자력계에서는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더 넘어서서 4세대 원자로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 그걸 또 진입시킬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실제 미국에 있는 원자력계 또는 정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미국 행정부 쪽에서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잔잔히 살펴보시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미국에서의 원자력 리더십을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남방 정책이나 러시아가 이쪽 아시아권에서 어쨌든 원전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까의 고민이고요. 그러면서 자국의 산업 영역을 계속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까 그런 고민이요. 그러면서 원자력이 따지면 결국은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세 가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실제로 조그만 원자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미리 설계도 미리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할까 해서 좀 미국 내에서는 조그만 SMR이든 마이크로 원자로든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아마 몰두를 하고 있고요. 잘 알려진 것처럼 그 실제로 뉴스케일에 그 한 100메가급이죠. 조그만 원자로에 대해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가동 중 원자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유지해 갈까. 실제 아까 94개, 95개 원자력 발전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87개는 수명 연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중에 어떤 경우는 거의 80년까지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걸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 짓고 있는 보골 리액터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보증해서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결료 관련돼서도 왜냐하면 발전소가 돌아가려면 결국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R&D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기존은 같은 기조에서 이걸 어떻게 실증해서 배치할까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는 DOE 프로그램, ARDP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여기 투입된 돈만 해도 1.5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을 어떻게 닦아줄까? 그럼 인허가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로 VTR 같은 걸 개발해서 실증해서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까? 그런 고민들, 그리고 그것들을 직결하기 위한 어떤 센터들, 또 그리고 이거를 또 그냥 지금 속도보다 어떻게 가속시켜야 대한 그런 개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땔감, 원자로와 돌리기 위한 땔감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더 확보해 줄까? 그런 기술, 그리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로 자체를 3D 프린트로 찍어내는 작업도 오크리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 신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로 발전소를 운전하려면 실든 줬든 오퍼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무인 운전이 되든 아니면 1인 운전이 되든 심지어는 자율 운전이 되든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정부가 풀리 스포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미국에서 개발되는 최근 SMR 또는 그 소형 모듈라 리액터인데요. 여기에 대한 얘기고 실제 여기 있는 거 9개가 지금 미국에서 인허가가 돼가 있고 일본은 작년에 NRC 미국의 원자로 규제기관이죠. 그래서 이미 인허가가 떨어진 것도 있고요. 인허가 진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 기본 설계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형태의 커브작하는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쨌든
미국 재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게 아메리칸 리스큐, 그래서 한 1.5달러 정도, 1.5조 달러 정도 돼가고 1.9조 달러 정도 돼가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잡 플랜 관련돼서 2.3조 정도 달러로 돼가고 있고, 또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에서 1.8조 달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메리칸 잡 플랜 관련돼서 이 안쪽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실제로 이게 이번 21년 6월 25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당초 요구액이 한 2.3조 정도 됐는데, 이때 미 상원에서 실제로 한 1조 이상 들어가기라고 국회 차원에서 어쨌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돈이 투입되어 있고요. 이 계획 내에 보면 실제로 전력산업 개선 관련해서 청정에너지로서 원자력을 디파인 해버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게 35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에 원자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R&D 파트에서도 실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원자력 SMR에 대한 미국이 어떤 오픈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정할까, 거기에서 미국의 규제기관하고 DOE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원자력에 들어가는 새로운 해결료에 대한 투입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양자가 원자력 파트너십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동연구, 이미 저희 나라하고 미국하고 원자력 공동연구는 거의 40년 이상 된 그런 연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결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핵비확산 연구가, 핵비확산이 보장돼야 되고, 핵안보 그리고 국방 이런 거하고도 연결돼서 아까 그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하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양국이 상호 이익이 돼야 되고요. 호혜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동으로 해외 시장에 같이 가보자. 그래서 지금 유럽의 체코나 폴란드 사업에도 어떻게 같이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고요. 그리고 있으면 한미 동맹 측면에서 원자력의 파트너십을 계속 어떻게 지속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 저희는 뭐 원자력 관련돼서는 이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실제 유해에 지금 4개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것도 미국하고 같이 공동 진출로 들어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하고 저희 뭐 한국의 원자력 팀하고 같이 들어가서 어쨌든 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지금 커미셔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과거에 썼던 연구로 쪽에 들어가는 해결료를 핵비확산을 어떻게 확보해 줄까에 대해서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해왔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해관부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얘기, 원자력 공급국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해서 그때 나온 결과물 중 하나가 한미 고위급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합시다는 얘기. 그리고 미국과의 어쨌든 사용 해결료 관련된 연구를 지금 또 하고 있고요. 제프시스 연구, 그 다음에 고성로 관련 연구, 새로운 원자로, 그리고 한미 간의 바이레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미국하고 내리 프로그램에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어떻게 갈지, 그러면서 한미 공동 상설위원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가야 될 길은 결국은 원자력의 제3국 진출 또는 핵비확산을 어떻게 확보할까 얘기, 그리고 사용 해결료 얘기, 새로운 원자로를 어떻게 개발해서 같이 진출할까, 그런 고민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자로의 안전성, 4차 산업혁명 기술, 그 다음에 해체 연구, 이런 것들이 결국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정혁 본부장님 발표 고맙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현황과 정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민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주 분야에 대한 발표 내용을 듣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우주 분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준 기획정책본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연구원 기획정책본부를 맡고 있는 이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우주 분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번에 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주가 가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혜를 받은 그런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해서 이제 발사체 개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주 탐사 분야에서는 어떤 그 협력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항법위성 개발 협력을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게 돼서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사실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게 그 미사일 그 사거리나 중량의 제한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민간에서 개발하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제약 조항도 있었다는 것을 대부분 이제 잘 모르셨을 텐데, 사실 그 안에도 그 민간 우주 발사체조차도 이러이러한 제한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고체 발사, 고체 로켓, 그러니까 고체 로켓은 일정 용량 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발사장도 고정되어서 발사하는 거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민군이 서로 협력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다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보면 추진력이 매우 강합니다. 액체 연료는 넣는 만큼 그 추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추진력이 매우 강하고, 그래서 이제 대형 우주 발사체에는 보통 액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체와 액체가 서로 이제 그 조합이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을 텐데, 어찌됐건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이제 그러한 제약상이 좀 있었고요.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사라지면서 상당한 형태의 발사체의 조합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게 됐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발사장의 다양성 확보인데요. 그 고정형 발사대만 사용할수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로 우주 센터가 이제 존재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그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동 발사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에서 발사를 하거나 또는 해상 발사대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약간 북쪽에 치우쳐져 있는 나라들은 지구 정지 궤도로 쏘아 올릴 때는 해상 발사를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남쪽에 배를 대고 거기서 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훨씬 그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민군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제약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고체 발사 그 고체 로켓 기술이 있고 민에서는 액체 로켓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그 협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시너지가 나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학계에서는 사실 고체를 가지고 과학 로켓도 개발할 수 있다. 또 기업에서는 이제 작은 그 위성, 초소형 위성이나 소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이제 고체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발사체 같은 경우에도 액체로 쓰지만 최상단 같은 경우에 고체 로켓을 씀으로써 그 중량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그 효율성이 있는 그런 발사체가 되겠죠. 또는 또 액체 발사체지만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고체 부스터를 놔서 훨씬 더 그 추력이 좋은 그런 대형 발사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야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 이제 민군 협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방위 산업과 우주 산업의 협력이거든요. 결국 산업체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분야에 진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주 탐사 분야에서 우리가 진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왜 미국이 이 아르테미스를 추진하게 되었느냐? 사실 이제 우주 탐사가 유인 분야가 됐건 무인 분야가 됐건 그 국제적인 리더십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미국이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 like-minded country라고 하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참여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우주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큰데요. 왜 달에 가려고 하느냐? 크게 이제 가치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과학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달에서 이제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달에 관한 연구, 또 달에서의 연구,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쉽게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가지고 수소를 추출해서 에너지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식물을 성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그 연구 가치가 큰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경제적 가치가 되겠는데요. 달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에서 자원을 가지고 가서 달을 탐사하는 게 아니라 달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탐사할 수 있게 현장에서 그 자원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탐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 탐사 활동도 이제는 상업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뭐 전통적인 것이지만 그 국가 위상과 상징성. 결국 우주 탐사 분야는 기존의 우주 개발 그 기술 분야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그 분야로 그렇게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로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 탐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는 한 단계 그 국격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달 탐사 활동에 대한 정치적 합의고요. 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사와 이제 협력을 하려면 이 협정에 가입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된 거고요. 내용도 보면은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그 우주 자원을 활용하자거나 또는 안전 지역을 설정해서 분쟁을 방지하자거나 또는 뭐 그 달의 그 아폴로 달 착륙지 같은 역사적 유산을 보호하자거나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서 사실 R&D에만 집중되어 있는 협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외교까지도 또는 우주 경제까지도 지금 포괄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로 서명을 하게 됐고요. 우리 다음으로 지금 뉴질랜드하고 브라질이 또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도 물론 지금 우리가 그 내년도 8월에 달 궤도선을 발사할 것이고 나사와 협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천문연에서도 지금 그 과학 답지체를 개발해서 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그 참여 범위가 훨씬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항우연과 천문연을 넘어서서 이제 원자력연이나 또는 지질연 또는 건설연 뭐 이런 곳에서도 이제 같이 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질 수 있는 또 민간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항법위성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항법위성은 이제 사실 KPS 우리 한국에서도 위성 항법위성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위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제 점점점 그 미래 시장, 미래 산업이 초정밀 위치 정보, 그다음에 항법 정보, 시각 정보 제공이 가능해야만 이 미래 산업의 그 주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 초정밀 PNT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업이 하나의 산업이 되고 또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통신, 금융, 전력, 교통망 이런 것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에도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위성 항법, 항법 위성을 우리가 굉장히 그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미국의 GPS 위성을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모든 산업에서 이제 이런 초정밀 PNT가 필요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게 유료화가 되면 이게 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제 우리도 항법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계획 때 2018년도에 이미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을 반영을 해서 사업 착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그 협력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했고요.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협력 강화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GPS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향상된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거다. 결국 미래 사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충분한 인프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미 양자 협력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그 정상회담 바로 다음에 이제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를 체결했는데요. 사실은 그 KPS가 이제 그 뭐 경사궤도나 정지궤도에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까 미국의 GPS 위성하고 서로 주파수 간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에 이미 서로 협력을 해서
신호를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서로 주파수 간섭이 되지 않게.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KP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그 항법 위성들 간에 서로 그 호환성,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위성들하고도 같이 쓸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러한 것을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PS가 뭐 경사궤도나 정지궤도나 이런 곳에 올라가는 그런 위성이 궤도권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고 주파수권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뭐 다양한 양자회의와 다자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변의 이해관계국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발자국으로 이제 첫 발을 내린 거죠. 지금 미국과 협력을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그 위성, 항법 위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줬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항우연은 이제 앞으로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그 사업단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제협력을 하는데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준 본부장님 발표 고맙습니다. 그 변경된 한미 미사일 지침 내용하고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 내용 그리고 위성 항법 시스템 협력 체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발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현안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코비드-19 백신 현황 및 백신 원리와 신규 도입된 백신 플랫폼에 대해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부하령 책임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부하령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그 국가 재난형 바이러스 예방 치료 원천 기술 개발을 기관의 주요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한국과 미국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그 현황과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과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간단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나요? 예. 요거를 예. 안 넘어가는데 됐네요. 예, 조금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지금 팬데믹 저희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세계의 현황을 보시면은 세계 현황을 보시면은 현재 이제 확진자가 거의 이제 1억 8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지금 향해 가고 있고요. 이제 사망자도 400만 명 이상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은 지금 진행 사항이라서 우리가 이게 끝날 때 어느 정도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확진자는 이제 16만 4천 명 정도, 사망자는 지금까지 한 2천 명 이상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요새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출현을 하고 있고 특히 요새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감소되었던 나라들도 조금 다시 증가되는 그 백신을 많이 한 나라, 특히 미국도 약간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에게 감염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에 일어난 거고요. 그 사스, 메르스 2000년 초에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 19 요게 이제 최근에 2019년 말에 발생이 된 바이러스입니다. 실제로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발표가 된 바이러스는 지금 코비드 19 바이러스 뿐이고요. 이 바이러스는 이제 RNA 바이러스고
박쥐로부터 이제 인간에게 유래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이제 매개 동물을 통해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더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뭐 이제 연구소에서 중국 연구소에서 뭐 유래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더 연구가 돼야지 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으로 선포가 됐고요. 이 바이러스 감염병을 가장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은 백신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백신을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그 감염병에 대해서 백신을 시작한 이후로 감염병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심지어는 어떤 감염병은 아예 지구상에 없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럼 현재 이제 저희가 팬데믹에 사용하는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개발하는 백신은 이거 종류 위에도 있지만은 접종을 하는 백신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하라 백신, 사백신이라 그러도 하죠. 이거는 바이러스 자체를 이제 불알아해서 바이러스 자체를 백신으로 사용하는 경우고요. 그 외에 이제 단백질을 사용하는 서비뉴 백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를 사용하는 DNA, 벡터 백신, 그리고 이제 mRNA 백신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백신하고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조금 컨벤셔널한 백신이다. 조금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한 형태의 백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DNA, 벡터 백신, mRNA 백신은 비교적 신규 백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불알아 백신 이외에 다른 백신들의 그 타겟은 다 이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돌기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될 때 마치 이제 열쇠와 자물쇠처럼 이 단백질이 이 세포에 붙어 세포 표면에 단백질에 이 자물쇠의 열쇠처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돌기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모든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이제 백신으로 사용하면 이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 항체가 이 돌기 단백질에 붙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으로 다 하게 됐고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발현되는 순서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DNA에서 mRNA, 프로틴의 순서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DNA라든지 벡터 백신, mRNA 백신 이런 것들은 다 이 유전자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그 단백질 백신에 비해서 생산하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조금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인까지 가지 않고 유전자 상태로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유행 백신, 팬데믹 백신으로서는 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시간이 좀 짧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벡터 백신이라는 것은 이 DNA를 이용하는 건데 이 DNA가 세포 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 어떤 운반체로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제 세포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어떤 이제 자동차처럼 DNA를 실어서 빨리 세포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양 보시면은 이제 불알아 백신은 이런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프로틴은 돌기 프로틴을 다 사용하거나 일부 이제 그 수용체에 바인딩하는 RBD분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바이러스 안에다가 이제 이 DNA를 이제 발현시켜서 DNA를 바이러스를 이제 그 운반체로 활용해서 쓰는 벡터 백신이 있고 그다음에 mRNA 백신, DNA 백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이렇게 짜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백신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은 후보 물질에서 이제 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상 실험 1상, 2상, 3상,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임상 4상을 하게 됩니다. 4상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주로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실제로는 거의 이제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맨 처음 백신이 11개월 만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백신 효능을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으셔서 말씀을 드리면은 백신군과 비백신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씩의 이제 이런 군이 있다 그럴 때 이제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2명의 이제 환자가 나오고 비백신군에서 10명의 환자가 나왔다 하면은 이거를 백신 효능을 계산은 비백신군의 비율을 해서 백신군의 비율을 확진자 비율을 뺀 다음에 비백신군의 확진자 비율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2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8이 되겠죠. 그래서 한 80% 정도 계산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 결과를 봤을 때 코로나 백신 임상 결과를 보시면은 실제로 처음에는 한 400개 이상의 후보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쭉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3상을 통해서 허가된 백신은 지금 실제로 한 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mRNA 백신군하고 그 다음에 노바백스 단백질 백신 그 다음에 그 아데노 벡터 백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임상 효능이 잘 나온 편에 속한 백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백신을 보시면 mRNA 백신, 아데노 백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백신이 밑에 있고요. 이거는 그 이제 불아라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아라 백신은 상당히 실제로 많은 수의 그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한국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를 보시면 미국 접종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중심으로 접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아데노 벡터 백신, 얀센 백신이라죠. 이것도 하지만 거의 이제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접종 백신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 이 4가지 백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이제 임상 승인된 백신,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은 뭐가 있냐? 그러면 DNA의 한 백신에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백신 3가지, 그 다음에 아데노 백신이 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지금 3상에 들어간 것이 제네침 백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3상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환자가 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3상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DNA 백신에서도 그렇고 DNA 백신에서 일부 백신도 그렇고 SK 또 유바이오 이런 백신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 원천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된 순수 기술이 아니고 미국에서 도입된 기술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한미 간의 어떤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을 지금 미국은 많이 했습니다. 그럼 백신을 했을 때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 보면은 미국은 55.6%가 한 번 이상 백신을 했고 접종을 했고요. 48%가 백신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CDC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요. 지금 백신을 뭐 한 이 정도 했겠죠. 1월 초에 2021년 1월에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보면은 그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감소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건 아마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게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확진자의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대신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 30%가 한 번 이상 백신했고 11.3%가 백신을 완료한 상황인데 이제 그 확진자의 숫자보다는 그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률이라 그러죠. 확진자에서 돌아가시는 분의 비율을 봤을 때
작년에는 한 2.7%였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1.4, 1.3, 0.5로 점점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효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나. 특히 이제 상반기에 고위험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에 의해서 상당히 이것이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사망률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 비율도 지금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보시면은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바이러스가 지금 관심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WHO 분류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인도에서 나타난 그 변이주입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프로틴을 지금만 이렇게 진을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스파이크 프로틴 단백질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으니까요. 그 자체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이가 지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백신의 효능에 점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백신 효능이 얼마나 떨어지냐, 이제 기사에 나온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델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데 지금 델타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백신을 갖다가 알파나 델타에서의 효능을 보면 두 번 접종했을 때는 그래도 50% 이상의 프로텍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 변이는 증식을 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증식을 기회를 주지 않으면 변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은 백신을 해서 내 몸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변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는 것이 해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미 협약 내용을 이제 썸머리 해보면, 앞에서도 뭐 미리 말씀해서 얘기를 하신 바대로 한미 백신이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이런 것이 이제 이 제목이고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이제 최대한의 좀 효과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백신의 생산 계약을 맺고 그거를 완제품 의약품을 갖다가 일부 공정을 해서 그거를 생산하겠다, 이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군을 대상으로 해서 얀센 백신을 지원을 한 그런 제가 직접 지원을 한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거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의 어떤 위탁 생산이라는 이런 역할,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그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자체 기술로 어떤 국산 백신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의 기초 R&D라든지 원천 기술의 어떤 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앞에도 말씀하신 듯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좀 빨리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과 공동 연구를 추진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과제에서 이제 미국의 그 이제 기관의 기관과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는 사실 그냥 대학에 있는 그런 사립대학에 있는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신종감염병 연구소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거기는 지금 현재 앞으로 건물을 3개를 더 지을 거고 패컬티를 100명을 더 늘릴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신종감염병 연구소를. 그러니까 미국에 충분히 기술과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 기초 R&D라든지 원천 기술 연구를 위해서 인력과 재원을 많이 좀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량 목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국내 기술로 개발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빨리 생산돼서 현재 팬데믹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 분야에 대한 그 발제를 듣겠습니다. 실현연의 기후 변화 대응 기술 협력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녹색기술센터 신현우 책임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그 이정원 위원님께서 그 기후변화 대응 그 협력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도 이제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그런 이제 출연연 어떤 협력 파트너십, 특히 이제 한미 쪽의 양자 협력 그리고 다자 간 협력에 대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기후 변화 문제는 이제 그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워낙 글로벌한 난제이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당사국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그런 그 중요한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UNFCCC, 파리 협정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C 리포트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신속한 국가 간의 어떤 기술 확산이라든가 이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본 계획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이라든가 기후 변화 대응 기본 계획, 그리고 에너지 기본 계획, 그리고 최근에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신기후 체제 하에 그런 기술 혁신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2050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각 국가에서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획들을 좀 더 상향 조정하고 그런 목표들을 좀 더 이행을 하기 위해서 좀 실질적인 그런 투자라든가 그런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든가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순환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신정부에서 2005년 대비 그 목표 2030년의 목표를 50에서 52%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최근에 상향이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 4월에 있었던 그 기후 정상회의에서 반영이 돼서 각 국가에서 상향이 이제 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 탈탄소, 디카보나이제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분산 전원 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한미 기후 기술 그 양자 협력에 대한 일례로 지금 GTC에서 녹색기술센터에서 추진되는 내용은 혁신 포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정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바로 이제 파리 협정 복귀라는 행정명령을 바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그 계획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C라고 해서 기후 기술 관련된 기후 변화를 담당하는 전담 기관을 이제 2022년에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양국에서 어떤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산업 발전을 하게 되면서 온실가스를 아무래도 다 배출하는 국가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양국 간에 어떤 그런 기술 협력이 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특히 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양자 협력뿐만이 아니라 국제기구라든가 다른 개도국가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하반기에 과기정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DOE 간의 어떤 그런 기술 협력 포럼을 통해서 이제 기후기술 관련된 그런 그 협력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 3, 4회 정도의 어떤 협력 포럼을 통해서 그 출연연 그리고 그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원이 이제 그 어떤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 측의 DOE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들과의 어떤 그런 정기적인 어떤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을 통해서 어떤 협력 기반, 어떤 기술에 대한 협력 기반은 물론이고 어떤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이제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때 이제 아젠다를 도출한다든지 어떤 교류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정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그 설명해 주신 대로 과기정통부 10대 핵심 기술 분야들이 이제 그 탑다운해서 이렇게 결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10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협력 수요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출연연이나 과기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초에 그 협력 수요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라든가 애기연, 전기연, 화연, 그다음에 이제 지스트, 카이스트 등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탄소 중립 혁신 기술과 관련된 그런 그 협력 수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료전지라든가 수소 분야, 그다음에 2차 전지, CCU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협력 수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 측에서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탄소 중립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매칭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둬서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간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호 기술 발전에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LEDS라든가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이런 그 정책과의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기술들 그리고 또 출연연이라든가 과기 특성화대학원에서 요청하신 그런 기술 수요들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태양광 분야라든가 수소, 그다음에 전력 IT, 그다음에 CCUS 등에서 좀 더 우선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태양광 분야,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정책적으로나 그다음에 이제 그 민간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로 이제 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현재 수소 분야를 먼저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런 혁신 포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제 피드백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다자 협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자 협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양국 간의 그런 협력 외에 국제기구, IPCC라든가 UNFCCC 또는 이제 다른 그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협력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그 P4G 행사와 같이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서 민관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CTCN 활동이 이제 그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과기정통부가 국가 그 ND로서 국가지정기구로서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기술 협력을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CN 네트워크 기관이라고 해서 그 지금 국내에 81개의 기관이 이제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기관들이 그 UNFCCC 산하에 있는 CTCN이라는 그런 기구에서 어떤 기술 지원 사업, 그 TA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프로보노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CTCN 그 협력사무소를 이제 송도에 유치를 했는데 어떤 공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제 기후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CTCN 이사회에도 그 과기정통부에서 위원분이 이제 진출을 해서 이사로 활동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자 협력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확대가 된다 그러면 기술과 재정을 연계하는 그런 재정 메커니즘, 기술 재정 연계 메커니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탄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다자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P4G 행사에서 이런 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강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간단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우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5분의 발제를 이제 모두 들었고요. 발제 주신 5분의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모든 참석자분들과 함께 출연 연구기관의 대응 방향과 향후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된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좀 지연이 됐는데요. 앞으로 한 30분 정도 저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오늘 토론 발제 내용에 대해 의견 및 질의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오늘 토론회 시작하면서 참석자분들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한 분을 빠뜨리고 소개를 못 시켜드렸습니다. 생명과학연구원의 오두병 연구개발 전략본부장님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오두병 전략본부장님 먼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그 시정전한테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출연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제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각 그 분야별로는 그 기회가 있는 분야들이 너무 그 여러 분야가 돋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발전 단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떤 백신과 치료제 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또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 아무런 대본 없이 저한테 이제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 생명연 연구전략본부장이다 보니까 뭐 그 코로나19 이슈보다는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들 중에 특히 이제 발세차 분야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풀리게 됐는데 그것들을 좀 어떻게 이용을 할지에 대해서도 뭐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뭐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뭐 대회비나 이런 걸로 걸리는 걸까요? 네, 뭐 특별하게 무슨 대회비에 해당되는 것은 아예 뭐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일단은 이제 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주 분야에서 이제 발사체는 결국은 가장 먼저 우주에 진입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이 얼마가 들든 일단 진입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가 앞으로 우주라고 하는 새로운 그 무한한 그 영역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 부분에서 이제 한쪽 손을 이제 이렇게 잡아 끌면서 이제 한번 개발해봐 약간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군대로 이제 고체 쪽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항우연은 항우연대로 액체 쪽에 이제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항우연은 그 우주 탐사까지 이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골체 로켓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절히 배합을 하면, 조합을 잘하면 그 저렴하고 또 중량을 좀 낮추고 효율성 있는 그런 발사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한미미사일 지침에서 이 고체 추진 그 용량의 제한을 저희가 총 역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100만 파운드 퍼 세크라고 하는 총 역적에 이제 그 제한이 있었고 그게 보통 이제 거리나 중량으로 치면 한 300km 정도 사거리를 500kg 정도의 물체를 쏘아 올리는 정도 수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걸 뭐 해결하는 방법 또 옆으로 우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민, 군, 상호 전용 금지 그 조항도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좋은 기술들을 서로 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시너지를 그 이루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걸로 이제 따지면 뭐 다양한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뭐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뭐 일일이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아까 큰 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액체 로켓에서 고체 상단을 그 고체 로켓으로 써보자. 그 다음에 액체 로켓에 부스터를 고체로 달아가지고 써보자. 이제 그 뭐 숫자적으로 계산되는 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엄청나게 뭐 수십 가지 이상의 그런 또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주 탐사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주에 진입하고 그 다음에 우주 탐사까지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수많은 조합을 잘 이제 활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새로운 미래 시대에 이제 우주 시대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 우주 시대에 어떻게 또 우리가 리딩하는 국가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것을 집중을 할 수 있다. 그 점에서는 정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번에 해제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사실 그 몇 년간 지난 한 10여 년 정도에 그걸 해제시키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해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석하신 분들 자유롭게 예, 말씀해 주셔도 예, 좋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제 머릿속에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뉴클리어 포스페이스예요. 그건 어쨌든 우주 개발이든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원자력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뭐 스페이스 리액터 포함해서 우주 추진 심지어는 저희 오영권에서 갖고 있는 차폐 기술들 어쨌든 통신을 하려면 뭔가 막아줘야 되는 방사선을 우주 방사선이요. 그러려면 그 키워드 중에 제 머리에 그 10년 전부터 다 담겨 있던 게 어쨌든 그 뉴클리어 포스페이스예요. 그러려면 어쨌든 출연형 간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융합인데 그런 키워드를 한번 고민을 할 시기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사실 우주 쪽에 최근에 와서 그 원자력 추진을 이제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다시 좀 그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뭐 개념 자체는 원자력이 뭐 모든 분야에 다 쓰일 수 있는 거니까 60년대 이미 이제 나왔던 개념인데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다른 것들 때문에 이제 그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원자력을 이용한 그 로켓이라든가 또 거기 원자력 그 전력을 위험한 그 이온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제가 원자력 연구원 그 다른 일로 방문했을 때 원장님한테 좀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원자력 연구원 그런 분야에 좀 연구도 해보면 어떨까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쨌든 풀리기 때문에 뭐 그 의외적으로 저는 그런 쪽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원내에서도 조그만 원자로요. 쉽게 스페이스 원자로인데 거기에 대한 진짜로 뭐 다른 엔진도 필요 없이 그냥 핵분열만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짤끔한 것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직접적으로 아마 일단 띄워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그 우주 탐사 분야는 특히나 많은 연료가 필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원자력 핵추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전지 이 분야도 또 있더라고요. RTG. 그래서 이 다양하게 그 원자력과 사실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항우연이 그동안에 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는 그런 곳에 집중을 했을 때는 이제 원자력과의 협업할 만한 사항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아르테미스에 가입하면서 공식적으로 우주 탐사를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떤 패러다임을 이제 새로 바꾸는 형태로 해서 이제 정말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항우연도 이제 우주 탐사 쪽으로 점점 그 비중을 넓혀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업은 정말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항우연하고 원자력연구원만 협업하지 마시고 여기 생명과학연구원도 있고 또 녹색기술센터도 있으니까 예, 그 의도적으로 협업을 하려면 어떤 미션이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어쩌면 처음에는 공유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분야끼리도 의도적으로 그런 이렇게 네트워크를 좀 강화시켜서 거기서 얻어지는 영감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이 제가 보니까 좋은 점은 저희들은 웬만한 출연연하고 그 협력할 수 있는 거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 바이오 쪽도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그 과거에 저희들이 나사하고 그 제가 그 우주 탐사 세션을 만들었을 때 그 나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 게 그런 아주 싼 큐브 위성이나 이런 쪽에 각종 그 바이오 쪽에 시험 모듈 같은 거를 이게 결국 이제 동일한 바이오인데 이게 이제 우주에 올라가서 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그 이 주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당연히 협력이 가능하고요. 뭐 지금 녹색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저희들 뭐 탄소 중립 이런 쪽으로 가면서 또 인공위성하고 뭔가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의 뭐그 정점은 뭐 각 출연연하고 저희들은 다 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그 우려하시는 거 감안해서 열심히 발굴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주나 발사체나 우주 기술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면 이 결국은 이 영토라는 게 지구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스페이스의 새로운 이제 인류가나 아니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넓혀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 환경에서 생명체들이 과연 존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더 뭐 있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발사체에 여러 가지 생명체들을 그 싣고 올라가서 뭐 실험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필수적이라서 사실은 단계적으로 이제 그런 발사체나 이런 기술들이 진보가 되면 저희하고도 뭐 필연적으로 같이 일을 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원자력 분야는 이제 그 전북의 방사선 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그 새로운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 통해서 뭐 기술 개발들을 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랑 만재성 연구소는 같이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부활 박사님 말씀해 주신 이런 신변성 감염병이라는 게 사실은 기후변화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니면 뭐 환경 오염이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지만 뭐 서로 연관성이 다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출연연 간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원래 백신이나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한 게 민간에서 보면 이 돈이 별로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뭐 그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그런 그래서 뭐 간염 백신이든 뭐 이런 몇 가지 빼고는 돈이 많이 안 되는 분야라서 민간에서 투자도 좀 굉장히 적고 그랬었는데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런 인식들이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그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정부에서만 뭔가를 투자를 해서 대비를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간도 좀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뭔가를 좀 만들어가고 민간의 그 굉장히 빠른 그런 기술개발 속도들을 좀 정부에서 좀 서포트하는 쪽으로 좀 바꿔주면 기존에 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좀 그 훨씬 많은 성과들이 있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좀 차제에 뭐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고 그냥 말 게 아니라 뭐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감염병들이 계속 올 텐데 이번 기회에 무슨 코로나19에 대한 그 백신들을 우리나라에서 꼭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그 차후를 대비해서라도 꼭 한번 기술의 그 서클을 완성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뭐 출연자로서 저희가 해야 될 뭐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지만 그 다른 데랑 같이 이제 그 뭉쳐서 뭔가 그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같이 많이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이제 뭐 의원님이나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원들이 좀 그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고영 박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다 하나하나 지금 굉장히 좀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양적으로 보면 좀 어느 정도 인계규모 이상의 지원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또 지원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그 소위 글로벌 이슈 뭐 글로벌 이슈라고 안 해도 우리가 닥친 문제들을 풀어가고 또 그 앞으로 개척하는 그 문제가 비단 국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래서 공동 대응을 공동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연대해서 대응해야 될 아주 막 엄청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개인 기업이나 또 뭐 이렇게 특정 연구소가 혼자 감당할 수는 없고 하나의 나라도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적 연대와 그런 공동 대응을 아주 체질화하는데 누가 더 앞서느냐가 앞으로 이제 누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연결해서 그 저는 이제 출연위원회에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주는 또는 뭐 기업에서 주는 프로젝트를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거 따고 그거 수행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지만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우리 곽기정 통보 실장은 가셨지만 하여튼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거를 연구 과제 막 당장 막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넘어갈 게 아니라 이번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그 리더십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의 것이 시작된 이상 각 출연위원이 좀 이렇게 연대도 하고 공유도 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좀 지혜도 찾으시고 또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정부 쪽에다가도 요구하고 국회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빨리 구축이 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는 그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들이 지금 딱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융복합하기도 좋고 또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문화적인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게 구축이 좀 돼야 되겠다. 근데 뭐 살펴보면 사실은 많은 노력들은 하시지만 연구소 사이에 칸막이도 있고 보이지 않는 또 연구소 내에서도 각 분야마다의 또 칸막이도 있고 이를 어떻게 하면 이제 빨리 좀 허물어뜨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어쩌면 이렇게 전혀 이질적인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끼리도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이런 얻어서 지혜도 좀 얻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문화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구축하는 게 우리 대덕연구단지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막 무슨 막 예산 규모를 얼마 더 한다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각각 구축되어 있는 이거를 그 고유성, 정체성은 존중하다 하더라도
각각 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의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것이 결국은 그 연구소의 발전도 올 것이고 또 연구자한테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 사례를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요. 뒤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세대 공감이라는 모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NST하고 경인재무사회연구회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게 한 2014년 말이거든요. 오고 나서 세종시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대전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좀 교류를 해보자. 그러니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세대 공감, 그러니까 세종과 대전,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의미로는 세대 간의 의견을 해서 그게 사실은 이쪽 경제, 인문, 사회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어떻게 보면 글로벌 챌린지 이슈 같은 게 GTC도 사실 그런 융합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사적인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NST와 경영사가 공식적으로 한번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무료화됐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 원장님들도 계시고 NST도 계시니까 그런 모임을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당장 힘들지 몰라도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드린 조건은 원장님들 오시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사장님 오시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이면은 원장님들 인사말 하고 이사장님 인사말 하고 이러면은 서로 그냥 자기 우리 뭐 합니다 그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아니라 실제로 와서 그냥 뭐 조기론으로 생맥주 같은 거 한 잔씩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NST 이사직 임기가 끝났는데 3년 동안 보면 지금 원장님들이 계속 경영협의나 이런 데 보면은 협력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바꿔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협력을 먼저 내 걸 먼저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협력할 테니까 예산 주세요 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나눠주면서 협력을 하기 시작하면 성과가 나올 거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더 잘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선협력 후 지원 뭐 이런 좀 패러다임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협력이 훨씬 더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것이 잘 선순환하게 돌아가려면 국회나 감사원이나 또는 기재부나 과기정통부의 감사체계나 그 보상체계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좀 돼야 또 교육평가도 돼야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되는데 그게 좀 따로 되고 여전히 뭐 감사체계는 그대로 있고 한 데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자꾸 좀 드러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의원님께서 글로벌 리더십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 생명연에서 글로벌 리더십 관련해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 뭐 혹시 나중에 지원을 좀 부탁드릴까 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뭐 사스도 이쪽 아시아 쪽에서 나왔고 이번에 코로나19도 아시아 쪽에서 나온 이유가 아시아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서 많은 인구들이 아시아에서 특히 이제 가축 같은 거 키우면 살고 있고 공항이라든가 이런 교통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이 감염병이 정말 퍼지기 좋은 환경이 이 아시아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돼서 중국은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일본이 거의 뭐 그 치료제 백신이라든가 뭐 여러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 아시아 태평양의 감염병 시의리 역할을 우리나라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이런 그 컨셉이나 개념을
글로피디알과 같은 국제 협력 회의에서 한국이 그런 리더십,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어떤 감염병의 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동의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해가지고 과기정통부 통해서 지금 뭐 기획한 내용들을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보시게 되면 좀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ODA 사업 있잖아요. ODA 사업도 사업을 잘 보시고 사업을 잘 발굴을 해서 잘 이렇게 설계를 하면 거기도 상당수의 자금이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고도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과거 우리가 했던 그런 개발 독재 시대 때 했던 그 패턴인데 상대 국가들은 원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그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후발 국가이긴 하지만 좀만 더 아이디어를 잘 내고 하면 점프해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데.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이렇게 좀 사업을 쭉 보시면서 코이카나 또는 각 부처에서 하는 그런 ODA 사업들을 어떻게 잘 엮어가지고 이 후발 국가들과 그런 국제적 유대 관계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우리 이제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역량을 높이는데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쪽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제도 이제 확진자가 1,600명이 나온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부활영 박사님께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국산 백신이 빨리 개발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인데, 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서 국산 백신이 좀 개발이 더 빨라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박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표에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이제 여러 개 국산 백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된 백신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개 다 어디 와 있냐면 2상, 3상에 지금 와 있는 그 백신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학기술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임상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 여러 회사들이 임상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매우 지금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 3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임상을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환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저 임상 효과를 계산을 하려면 자양 감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염자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 임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실제 백신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건은 뭐냐면 임상 3상까지 이렇게 잘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물론 효능이 기존의 백신보다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관문을 다 통과해야지만 아마 개발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예측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상민 의원님으로부터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예. 하여튼 이렇게 발제를
5분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원장님 2분 끝까지 계시고 저도 많이 그 일별에서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따로 또 가서 또 밑줄 긋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자리를 저도 좀 자주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음에는 좀 외교부나 다른 부처들하고도 관련돼서 이렇게 참여토록 하는 거를 한 번 더 기한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태덕연구단지가 그야말로 명실공히 세계적 그 하나의 과학기술 선도적인 아주 그냥 고도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가지고 각 연구소의 각 연구자들마다 세계적 그런 연구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같은 그런데 그게 먼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노력을 갈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과학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이상민 의원님께 부탁드리며 국민의 관심과 함께 출연연이 적극 대응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